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팟빵의 광고하고 대박나는 소리입니다. 청취자는 건너뛰고 광고주만 혼자 듣는 올드한 광고는 이제 그만. 광고주 여러분, 이제 스킵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가 정확히 청취한 광고만큼 지불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유효 청취 보장 광고 팟빵 광고. 전화 02-6903-9261이나 이메일 edu@팟빵.com으로 문의주세요. 자,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방송까지 하는데 2부까지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막 앞으로는 가끔 그 주제에 따라서 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먹거리가 자, 많으면 2번으로. 먹거리가 많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주제는 그 언론 관련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1부 끝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중동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게 한경우가 되게 두드려 맞고 있죠. 한편 핫한 단어죠. 예. 그래서 2부에서는 그런 한경우, 그러니까 언론이죠. 그 소위 진보적인 언론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언론 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손미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아, 그 준비한 것보다 방송 후기 게시판 보니까 사람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싸울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소장님께서 매주 국제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2편씩 그 보고서를 10년 넘게 쓰셨잖아요. 그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화가 나신 분들도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번씩 귀를 기울여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나랑 다르지만 다른 길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구나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치적 아젠다로 너무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나중에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이 언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잠깐 그 전에 아까 지금 좀 전에 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 하던 분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침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이분이 이제 어떤 신문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정우 교수 본인이 생각하기에 참여정부가 역대 가장 성공한 정부라고 자평하면서 점수를 주면 60점, 70점은 줄 수 있는데 다른 정부들은 다 50점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에서 얘기한 그 헤드라인은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개혁 인사를 등용을 많이 해야 된다. 관료를 쓰면 안 된다. 관료 출신들 쓰면 개혁을 못 건너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부당한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관료 재벌들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한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참여정부 편이라고 생각했던 한겨레 경향이 거의 비슷한 강도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진보단체 또 포함해가지고 신자유주의다 뭐다 해서 그게 굉장히 뼈아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앞에서 날라오는 화살도 아팠지만 뒤에서 날라와서 꽂히는 화살도 너무 아팠다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와 관련된 지금 논란이 지금 이제 그걸로 대변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게 이슈가 된 게 원래 지금 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렇죠.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문재인 후보, 지금 대통령이 된 문재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이 있는 건 아닌데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이제 집단 린치 같은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선거 전에는 네. 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네, 치고. 네, 네, 네.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 선거 이어지고 있는 후 거죠. 이제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떤 상황 지금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거 전에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언론 보도 태도하고 문재인 후보의 보도에 대한 태도가 편파적이었고 굉장히 그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소수점 자리는 그 안철수 후보는 반올림을 해주고 문재인 후보는 이제 지지율을 이제 또 반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리고 이런 것부터 해서 호칭 문제 그 이제 김정숙 이제 영부인에 대해서 이제 여사 표현을 써야 되는데 김 씨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호칭 문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을 이제 그 김 씨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김 씨라고 김정숙 김정숙 씨. 씨. 예, 뭐 이제 호칭은 뭐 김정숙 여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김정숙 씨라고 했다. 네. 한겨레나 경향인 오마이뉴스가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그걸 한 거죠. 오마이뉴스가 내가 알고 보니까 그 기사를 쓴 여자분이 그 2012년에 안철수 씨랑 찍은 사진이 이렇게 발굴이 돼서 또 돌아다니고, 예, 여러모로 이제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이제 민주당이랑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른 당에 비해서 오히려 더 편파적이다.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또 한겨레 20일인가요? 예, 지금은 이제 편집장이 아닌데 한겨레 20일 전 편집장이 그 술 먹고 이제 SNS를 하면서 덤벼라 문바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또 바로 삭제를 했는데 그게 캡처가 돼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그 공격의 빌미가 된 거죠. 그것도 있고 청와대 이제 예전에 참여정부 때 그 홍보수석을 하던 조기숙? 조모 교수가 조기숙 있는데 씨. 예. 세금을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예, 조기숙 씨가 왕따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제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이제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오마이뉴스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동교동계나 뭐 이런 쪽을 뭐 구좌파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근데 이제 또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신좌파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개결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그쪽 또 새누리당 쪽은 또 아주 이제 보수 쪽으로 이렇게 이념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라고 됐는데 그게 또 한경호라는 그 이제 진보 매체들의 그런 거를 부추긴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요? 저는 요쪽 기사 읽으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반대편 기사 읽으면 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우리 지금 이제 봉따님은 이제 양쪽을 지금 이제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퇴색지대. 예, 이제 친노 쪽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몸은 아직도 거기에 계시는데 머리는 지금 이쪽 좀 약간 거기서 벗어난 상태. 몸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딱 들켰어요. 예. 근데 머리는 지금 빠져나와서 조금 더 이제 몸까지 빠져나면 좀 더 객관적으로 거의 다 이제 이탈되고 있습니다. 유치 이탈되고 있어요. 예, 객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는 현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하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이념적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가치 부여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단정을 지어버려요.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이나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진짜
그 팩트가 뭐고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좀 감정적이라 할까? 또 이념적이라 할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한경호 관련해서 좀 의아스러운 게 좀 또 의아스럽고 한 가지 좀 말하기 힘든 대목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먼저 의아스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뉴스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지지가 없었으면은 뭐 진보 정당들 정치권들이 과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버텨왔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네들이 노무현 정권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게 너무 폄하되고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근데 그러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나 조중동 이른바 수구 언론이라고 하나요? 하고 지금 이제 그걸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요? 같은 걸로 보나요? 같은 급으로 보나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아예 그냥 쓰레기. 그러니까 이건 언론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근데 이 한경호는 지금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작은 조중동, 네, 조중동이 사라진 다음에 조중동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그런 이제 언론인데 거기에 이제 그 기자들이 엘리트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든다. 계몽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스탠스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그 일반 그 구독자들한테서 이렇게 가르치려 든다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절도 운동이 좀 오래 됐어요. 아, 오래됐어요? 네. 지금 이번에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발생한 게 이번에 아니고? 바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대선 운동 할 때도 그 뭐 한겨레나 근데 경인 뭐 최근 네, 그렇죠. 최근 몇 개월? 몇 뭐 개월 2, 사이에 3개월? 일어났다 네, 이거죠.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한겨레 주식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걸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예. 그래요?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근데 한경호하고 조중동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르다라면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제 조중동의 행태를 보면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치 세력들을 아예 그 집권 야당도 집권 여당을 만들 수 있다. 아예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아직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젠다 세팅 능력이라고. 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슈를 이렇게 딱 자기네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전 언론이 이렇게 다 그 이슈들을 이렇게 이제 따라서 보도 방침을 이렇게 쓰는 이제 그런 권력을 이제 조중동이 예전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SNS나 다른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영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일반 대중들 여론몰이를 언론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경호가 똑같은 이제 자세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물려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단님은? 자꾸 너무 노코멘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 별로 생각을 안 해봐서. 자,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난 거는, 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중동은, 그러니까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부자들. 조국일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대표되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 개돼지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끌고 간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대통령 시킬 수도 있고 정권 잡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기어라. 예.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경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절대 보지는 않아요. 예.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학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작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이렇게 들춰내서 기사화를 해서 그게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상처를 준다라든지 하는 기사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러면 한경호가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 비판한 것들이 굵직굵직한 거였나요? 아니면은 그런 좀 세세하고 사소한 것들은 다 무시하고 갔나요? 세세하고 굵직굵직한 거 다 다뤘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최순실 그 사태의 결정적인 역할도 보도 뭐 예, 한겨레가 예, 주도했고요. 예. 예. 뭐 어쨌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근데 수구 언론과 한경호 물론 저도 양쪽에 대해서 그 기존 언론에서 비판적입니다. 어느 쪽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국 언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군사 독재 정권 시절부터 언론은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제4부다. 상권 분립에서 제4부다. 그래서 이렇게 삼권을 견제하는 일반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정부 아닌 뭐랄까요. 어떤 권력 아닌 권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성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잖아요. 네. 저는 언론이라고 해서 언론 기자라는 게 기껏 해봐야 뭐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그렇죠.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보통 뭐 정치부나 사회부나 뭐 특히 사회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노가다인데 가서 이렇게 24시간 경찰 가서 네. 이렇게 짱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누구 지켜서 감시하느라고 이렇게 딱 박스 쓰고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를 한다라는 건 무리죠. 언론한테. 다만 언론의 역할은 뭡니까? 바람직한 여론 조성하고 진실 규명하고 감시하는 거죠. 진실이죠. 권력 진실. 감시하고. 예. 진실을 이렇게 취재 탐사를 해서 취재 탐사는 어떻게 합니까? 팩트부터 시작하죠. 팩트들을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팩트들을 쭉 찾고 그 팩트들을 연결해서 진실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팩트는 데이터들에 해당하고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내죠. 아, 이게 이제 전후 관계가 이렇고 사실 이렇게 관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의 기본적인 그 역할 중에 하나인 그 이제 진실의 탐사 취재 탐사를 통한 진실의 규명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한 진실의 규명이에요. 이제 조중동은 사실에 기반한 진실 규명을 독재 정권 때부터 했냐 이거예요. 안 했다, 설령 그걸 안 했다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뭘 했죠, 오히려? 부역자 역할을 했죠. 앞잡이. 예, 앞잡이 역할을 해서 살인 행위를 했죠, 사실상. 그렇게 몰아가서 빨갱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인 행위를 했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 살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뭐 정말로 그런 그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슨 이렇게 간첩단이다 뭐다 하는 거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해서 이 독재 정권을 이렇게 옹호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챙겨 먹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니까 스스로 이제 밤의 제왕 행세를 해왔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반민주적인 행태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해왔죠.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보호자로서 역할은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창권의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고 국민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우습게 알고 심지어는 정말로 이렇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이나 그 광주 그 민주화 항쟁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예. 말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한겨레나 경향의 오마이뉴스가 그랬습니까? 근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2008년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굉장히 많은 거의 전 언론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생각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떠나서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무현 정부가 지금 아까 이정우라는 분이 이렇게 괜찮은 정부였다라고 했는데 괜찮은 정부였으면 왜 정권을 이명박한테 뺏겼습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괜찮은 정부였다라고 이제 비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비교라고 할 때는 뭘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아니. 뭐 그런 거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뭐 못하는 엉터리하고 비교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거나 이렇게 잘하는 좀 모범이 되는 사례하고 비교를 해야죠. 지금 이게 지금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고 언론이라는 엉망진창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는 개판인 정권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소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똑같은 놈 취급을 해버려요. 비판을 하면은. 네가 비판을 해? 너는 조중동하고 똑같은 놈이야. 새누리당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 맥락을 찾아가지고 진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니 얼마나 엉망이었으면은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정권을 뺏겼냐 이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을 지지해준 유권자가 500만 명이나 기권을 해버렸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뭐 20만 명도 아니고 500만 명 넘는 사람이 기권을 해버렸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상 노무현 정부가 좀 이렇게 실정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라는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뭐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조중동에 그 사람들이 조중동이나 이렇게 새누리당 좋았다면 새누리당 그 당시 이명박 씨가 이렇게 표를 얻었던 게 1200만 표인데 1700만 표, 1800만 표를 얻었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DJ 정부도 겪었고 핵심부를 다 겪었어요. 노무현 정부 핵심부도 다 겪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전국의 모든 그 각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 다 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다음에 정치권도 다 접해봤고 또 대기업의 총수들도 다 접해봤어요. 실제로 또 연구소를 하면서 그 외국계 회사 있으면서 세계 경제나 세계 주요 산업이나 세계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연구도 해봤고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들어가요. 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자면 노무현 정부는 안타깝지만 처음 그 동교동 그 DJ 정부하고 처음부터 그냥 확 이제 갈라져 가지고 대북 그 송금 특검을 했어요. 특검이가 뭔가를 했어요. 동교동계를 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DJ 정부의 이렇게 몇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걸로. 박지원 비서실장. 예, 뭐 감옥에 갔어요. 정권 출범할 때. 근데 DJ 정부 때는 가신들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뭐 지금 이제 미친 개가 돼버렸지만 누구죠? 건노갑이네, 화나갑이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막 있었잖아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정부 이제 DJ 정부 쪽에 사람이 다 가 있어요. 이제 노무현 정부가 딱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극적으로 됐죠.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다 DJ 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DJ 정부 때 김진표 씨는 어떤 사람이냐. 웃기는 성 정말로. 이렇게 자리는 올라가 있었지만은 그 국무조정실장에서 정말로 한직 중에 한직이에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자리예요. 아무런 실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고 청와대에 가서도 있었지만은 예전에 이제 한점 민영화 관련해서 농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이 김진표 씨가 그걸 보고 와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왜 이걸 진지하게 이렇게 가져왔냐. 진작에 가져오지. 예, 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연구소에 광팬이 된 거예요.
근데 DJ 정부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어요. 힘이 없고 뭐 그냥 정말로 그 같은 관료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그럼 누가 픽업을 한 겁니까? 노무현 정부 사람이 없었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김진표 씨가 된 거예요. 다 보니까는 전부 DJ 동교동계 출신 쪽이에요. 그렇다고 그 한나라당 쪽 사람을 데려다가 부총리를 경제부총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표 씨가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경제부총리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노무현 정부가. 레임덕이 사실 언제부터 왔냐면 노무현 정부 중반부터 와버렸어요. 아까 말한 그 이용섭이라는 사람은 국세청 출신이에요. 네, 국세청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제 부총리도 했죠. 건교부 장관, 공교부 장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더 했을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인가요? 예, 뭔가 행안부가 뭔가 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제 막 한 사람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은 이제 관운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비석에 여러 개 새겨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족보가 가문의 영광이고 이 사람들은.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는 시켜준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지금 그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차관했다면서요? 김수현 씨?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말에 그 김근태 씨가 그때 이제 당대표인가 당의장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근태 씨로서는 가장 높은 이제 위치를 이제 얻은 거죠. 김근태 씨 경력에 있어서. 그때 그래갖고 뭐 맞짱 뜨자 뭐 그랬었던 얘기 나왔죠. 개그장 떼고 토론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랬습니까? 예, 개그장 누가? 한번 떼고. 그러니까 김근태 의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개그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아,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근데 그때 당 대표가 되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올라서 꼭 만나고 싶다. 2006년 그때가 한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좀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도 막 부동산 문제 여전히 노무현 정부 끝날 때까지 부동산 문제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꼭 만나고 싶다.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라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입각제인 거죠. 예, 비공개로 좀 토론을 끝장 토론을 하고 싶다. 정권이 끝나고 이미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레임덕이 그냥 완전히 와가지고 과천이나 이렇게 부처를 정부로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일도 안 해요. 텅텅 비었어요. 장관을 시켜준다고 해도 안 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절절 밀던 때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막 하는 거 이제 한번 해먹은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정책 실패 연속, 뭐 레임덕 하는 거 보니까 한경우에서 봤을 때는 저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짓이다. 네, 그때는 오히려 그 진보 시민단체 지금 뭐 그 누구 뭡니까? 나 이런 사람들도 다 공격했어요. 장하성 교수요? 예, 전부 다 공격했어요. 비판했어요. 왜 공격했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걔 이제 삼김 시대가 끝나고 21세기 이제 새 밀레니엄, 새천년 시대에 첫 번째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앞으로 100년 내지 1000년의 어떤 이제 초석을 다져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정말로 좀 이제 그 가신 정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치를 이제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기대감도 컸고 특히 이제 그 외환 위기를 겪은 후라서 첫 번째 정부라서 그 DJ 정부는 외환 위기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 그 남북 통일 문제하고 DJ 대통령의 최대 공적은 남북 문제죠. 6.15 공동선언을 하고 육자회담 틀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DJ만큼 이렇게 남북 문제에 대한 측에서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법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네. 그 육자회담도 그 부시 정부 때 이렇게 무력화돼 버렸지만 사실 육자회담을 만들어낸 것 DJ 정부의 최대 공적 이야기가 좀 옆으로 흘러가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아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육자회담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였냐면 부시 정부가 들어섰어요. 미국에서. 들어서자마자 9.11 테러 났어요. 이제 클린턴 정부 때는 완전히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북한 이제 개혁개방을 이끌어 나가고 김정일 그 당시 주석도 총성이고 뭐도 막 이제 시장 경제로 전환한다 그러고 막 신의주 특구 만들고 상하이 방문하고 모스크바 막 기차 타고 갔다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시 정부가 딱 들어오고 테러가 9.11 테러가 터지니까는 모든 게 이제 첫 번째가 이란과 북한이 악의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디스맨 뭐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북 이제 그 평화 무드가 깨질 거 아니에요. 유로 공동성명 이렇게 했는데 이 틀을 유지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뭐 어떻게 이 틀을 미국의 저는 압도적인 미국의 어떤 그 힘을 물리치고 할 수 있을 것이가 육자회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자회담의 틀에 집어넣으면 엮여져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못. 미국 네오콘 세력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자회담은 미국을 견제하는 장치였던 걸로 보여져요. 미국 부시 정부의 일방적인 그 대북 그 강공책에 대한 견제 장치로 보여졌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육자회담 의미에 대해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DJ 대통령의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평가를 해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 DJ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북 문제에 관한 하는. 경제 문제는 그렇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번 그 한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이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기존 수구 언론들하고 그 한경호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저도 막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한경호에 대해서 이 엉터리 같은 분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또 기여도 했어요. 이렇게 80년대 후반에 그 국민들 성금으로 모으고 또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으고 나름대로 역사도 있고 하면서 어떤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견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공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건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그 조작하고 선동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 살인 행위에 가까운 어떤 아니면은 밤의 제왕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유가 노무현 정부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거부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공격을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반민주적인가 하는 것을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이거 일본 말인데, 손타쿠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손타쿠요? 손택? 아니요. 일본 말인데,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손타쿠. 근데 올 봄에 갑자기 그게 막 크게 이슈가 됐어요. 일본에서. 손타쿠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그 신방변에 이제 마디촌자를 써요. 그래서 한글식으로 읽으면은 촌도, 이제 정도 할 때 도자. 그래서 촌도라. 근데 일본 말로는 손타쿠라고 읽어요. 이게 올 봄에 일본에서, 일본 사람도 전혀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근데 올 봄에 그게 갑자기 일본 사회 전체를 막 흔들어 버릴 정도로 아주 화제가 됐어요. 이 단어가. 이게 왜 이게 이슈가 됐냐면, 올 봄에 이제 일본 총리가 누굽니까? 아베 총리죠. 근데 아베 총리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근데 부인이 있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오사카인가에
그 이제 무슨 학원이 있었죠? 학원이 있었죠. 예, 예. 모리모토 학원인가 네, 뭔가 네. 이제 초등학교인가 뭔가 모리모토 학원이 있었는데 이 학원 이사장이 재단이 이제 이른바 우리로 보면 이제 극우파 내지는 아주 이제 우파 그 우익 세력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이제 자민당 및 이제 아베 지지 세력이에요. 우편에서. 그런데 이 이제 모리모토 학원의 명예교장을 했어요. 이 아베 총리의 부인이 명예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리모토 학원에 뭔가를 만들 때에 기부도 한 100만 원인가 했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모리모토 학원이 이제 뭔가 학교를 짓는데 국유지를 불화받았는데 시세보다도 시세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불화를 받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숫자는 네, 정확하게 예. 기억을 못하냐. 네. 엄청나게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특혜를 받은.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정치권이 난리가 나고 언론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제 아주 이제 좀 몰리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특혜가 발생했느냐. 이건 이제 권력형 비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제 발전한 거예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막 조사를 한 거예요. 아베 이제 내각에 이제 뭐 조사 뭐 이렇게 단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총리 부인도 조사를 하고 뭐 학원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조사 결과는 뭐냐면은 아베 총리가 그 국유지를 싸게 불화를 하라고 넘겨주라고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또 아베 총리의 부인도 그렇게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밝혀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사카 부흥가 시인가가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거 그렇게 싸게 줬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기억나.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총리실에서 조사를 담당한 이제 관료가 아마 이건 그 오사카시 그 공무원이 알아서 기었을 거다. 아베 총리. 그게 손탁구인가요? 그게 손탁구라는 거. 알아서 기인다라는 게. 기네요. 설명이. 네. 그게 손탁구예요.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이제 권력이 막강하니까 알아서 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탁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조금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로 그 자민당하고 아베 총리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언론들로부터, 일본 언론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공격을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관료 중에 한 사람인가가 야, 이거 언론 좀 너무 심하다 이거. 그래서 언론 좀 그의 어떤 규제를 좀 할 수 있는 법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왜 시끄러워졌냐면,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상당히 지금 최장 얘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장수 총리로 지금 지지율도 이게 계속 높고, 가장 이제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어떤 권력이 강한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제 상황인데, 그 총리실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언론들이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알아서 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베 총리나 아베 정부나 자민당이 물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그런 말을 한번 던짐으로 인해서 언론들이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기사를 쓰려고 해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국민들의 어떤 아베 총리에 대한 감정이 그거예요, 지금.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야당이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일본 국민들이나 그 언론들한테 무언의 어떤 파워로 지금 압력으로 작용해서 뭔가 심리적 위축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만큼 일본의 어떤 그 민주주의 수준이라 할까 이게 높다라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의. 근데 정치적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 한경호 이야기에서 이제 그 공격하는 거다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대놓고 공격을 했어요. 지금 집단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문비어천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경호도 그냥 손 내리는 꼬리 내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다음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 알아서 기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된 게 아니라고. 여소야대고 표도 득표도 실제로 그 반대 후보자한테 찍은 게 더 많다고. 훨씬 더 많다고. 지금은 정권 이제 출범하는 초기 단계지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뭔가 이렇게 그 실수나 어떤 과오나 문제가 터지면은 그냥 가요. 이 반발이라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2천만 표 가까이를 반대 후보자한테 표를 찍어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나이 먹은 노인이건 뭐 영남권이 뭐 이렇게 뭐 TK든 뭐든 관계 없어요. TK한테 다 찍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후보가 전국적으로 얻었지만 전부 40%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득표율로 치면은 전체 유권자로 치면 30%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겨레나 오마이나 경향신문이 정말로 그 수구 언론처럼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막 선동과 조작과 어떤 살인의 행위나 스스럼없는 어떤 권력형 비리, 권력과 유착돼서 이렇게 어떤 비리를 스스럼없이 하거나 뭔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당연히 그건 공격하고 언론으로서 이렇게 오히려 폐간을 시켜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그냥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기간에 문제점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이걸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면 이건 지금 알게 모르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손탁 알아서 기어라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언론과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특정 단체건 아니건 세력이건 아니건 뭐 광신적이건 아니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해요. 이건. 그러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민주주의 적폐청산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그런 행위를 스스럼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령군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존재고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런 그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이제 지금 대통령 되셨지만 지지한 사람들은 그 언론들의 불공정한 태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불공정한 거 실제 기사화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좀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치면은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가엾게 보여요. 가짜뉴스, 양산한 진영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MB 아바타다 뭐다. 증거가 뭡니까? MB하고 가서 사진 찍었다는 그 정도 뿐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이런 저런 사람들이 가서 나 너 디스야 싫어. 이렇게 합니까? 사업가는 가서 만나는 거예요. 사업가는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것도 이렇게 자기 사업에 활용하는 수단인 거예요. 기업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디스를 당하고 있지. 모든 것을 다 갈아치워야 된다니까 모든 곳에서부터 공격받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안철수 씨가 뭐 이명박 그 정권하고 어떤 유착관계, 어떤 부정하고 부패한 어떤 비리적인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언론들이 있었더라면 이미 폭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비리가 있었다,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걸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 2012년 때는 새누리당한테서 말할 수 없는 그때는 문재인 씨가 대상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씨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봤어요. 상대가 아니라고 봤어요. 안철수였어요. 모든 교회나 종교 전부 총동원해 가지고 안철수 공격했어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더민당 지지자들로부터 안철수가 총 공격을 받았어요. 안철수 씨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두 번의 선거에 걸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제가 안철수 뭐 지지하라고 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측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볍게 보일 정도. 이건 정말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 문재인 지지 소위 문파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진보 언론이란 데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건 아니지만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심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건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적폐청산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그걸 왜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좀 그 한겨레나 오마이나 경향 제가 이렇게 그걸 옹호할 이유가 없는데 저도 싫어요, 사실은. 싫어요, 정말로. 나왔다, 양비로.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겨레나 오마이나 경향이 좀 부당하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좀 보도를 한다. 근거가 없는 보도를 한다 하면 얼마든지 그건 따질 수 있잖아요. 이건 왜 이랬느냐. 그 근거가 뭐였느냐. 얼마든지 그 언론사는 다양한 의견을 갖는 독자들이나 어떤 그 국민들의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돼. 그러실 뿐이죠. 언론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사설이나 칼럼뿐이에요. 기자는 칼럼을 써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언론사는 사설을 통해서 그 입장을 표현하고 기사는 언론사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건 사고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문제점을 이렇게 파헤치고 전달해 주는 사실과 진실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뉴스가 정말로 그 근거 없이 어떤 그냥 막 없는 걸 이렇게 수구 언론처럼 막 지어내 가지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게 옳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없어. 그냥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건 아주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예요. 손탁구. 자, 알아서 기어라.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경우를 구독하시다가 절도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도해가지고 망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JTBC? 뭐 손석희 씨가 합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뭐 있었죠? 국민TV? 예, 웃기는 소리예요. 실제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터졌을 때 그걸 한 건 어디였습니까? 이런 팟캐스트들이었습니까? 웃기는 소리 아무런 취재력이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JTBC잖아요. JTBC하고 한겨레잖아요. 예, 취재력을 갖는 규모가 되고 조직이 있는 그런 데가 한 거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감정 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걸로 치면 나이 드신 이렇게 영남권에 TK나 죽어도 이명박, 죽어도 박근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감정은 무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설령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비민주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한다 할지언정 어쨌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감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무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좋아요. 계속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스스로 파멸로 가는 느낌.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안 하냐는 전 그것이 또 좀 이렇게 의아스러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거꾸로 또 한경우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조국 그 민정수석이 지지자분들이 이게 좀 그 도를 넘는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어젠가 오늘인가 기사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늦어요. 예, 손 닦고 알아서 기어라. 유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한번 찾아보도록 이미 지금 하겠습니다. 그 분위기가 확 지금 깔려가지고 퍼져가지고 모두가 다 지금 이제 정권 출범하기 전에 지금 적폐청산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른바 이제 그게 새누리당 계열에서 득을 봤던 그런 뭐 이렇게 계층들이 있잖아요. 전부 이제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고 조중동도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이쪽도 막 눈치 보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이른바 이제 스스로 고립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고립하는 진짜 거예요. 위기가 터졌을 때는 그 우호적인 거를 기대하기가 또 어려운. 중간지대 사람들이 압도적이에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렇게 소수건 이렇게 극소수건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극소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대한 타격이에요.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로 건전하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지금 언론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치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정책 아카데미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언론 매체도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보도를 한 곳이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게. 그러면서도 그 언론이건 뭐건 다 민주주의를 떠들고 언론의 뭐 일단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떠든다 이거예요. 근데 언론들 자체가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정체불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KBS나 MBC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기자들이나 PD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그거에 언론의 어떤 그 불공정성,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뭔가 지금 그 문재인 정부 그 세력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정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정치 세력이지.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뉴스타파가 다른 팟캐스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나름대로 어떤 기자나 PD들이 경력 있는 PD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탐사력이 있는 거예요. 취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런 정도로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쪽을 못 썼어요. 그런 정도로는 쪽을 못 썼어요. 결국에는 이런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나 오마이 아니면은 뭐 JTBC라든지 이런 데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취재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동원력이 있는 그런 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부까지 해서 한 거의 2시간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부 이제 그 청와대 그 강요 후보자 그리고 그 참모 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2부에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뭐 1, 2부를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위하여서 이렇게 좀 따끔한 충고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저희는 직업이 연구를 하는 직업이고 하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찝어내고 병의 원인이나 이런 걸 진단해내고 고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하는 건 또 칭찬을 이렇게 해주죠.
잘하는 거.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연구소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줄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뒤에 성공한 최초의 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수를 하거나 정책 실패를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예방 차원으로 초기에 이렇게 따끔한 조언을 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끝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자들 분들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열렬히 지지하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만 한 몇 도 정도만 이렇게 좀 냉정하게 지지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비판을 하는 언론사도 같이 보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같이 감시도 하면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4부 때에 사회 때 데뷔를 하신 저희 그 서성민 이사님의 간략한 송화 한마디 듣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로 있을 때하고 실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요.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시청자들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시청자요? 아직도 긴장하고 계시는군요. 청취자들한테 예, 굉장히 큰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좀 뭐 되게 미진한 것 같은데 더욱더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뭐 말뚝으로 계속 나오겠다는 얘기 같은데. 게스트로 불러주시면 예. 다음 주에 제리님 온다니까요. 참. 놀자를 보고 좀 뻗으세요 좀. 네, 죄송합니다. 예. 뭐 종종 게스트로 저희가 모시도록 서성민 하겠습니다. 이사님은 상당히 그 지식이나 상식의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